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네 번째 시간이죠. 이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좀 근대 소설의 시작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근대 시의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근대 초기 시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대표적 시인이었던 김억과 김소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소월 아니요 김소월이 아니고 최남선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시조 부흥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있어서 근대 초기 시가 어떤 식으로 출발이 됐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근대 초기 시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뭐 주요한의 불놀이라든지 김억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 문학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내고 있기 때문에 근대의 초기시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뭐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한의 불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억의 시 이런 것들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의 형성 과정을 보면 총 세 경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낭만시, 그 다음에 신경영파의 프로문학시, 조선심을 중심으로 한 시조 부흥운동과 민요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상징주의 영향을 받은 낭만시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낭만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이제 신경영파이고요. 신경영파가 그러한 그러니까 낭만시에서 신경영파로 이어지는 그 흐름 안에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시조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문학 장르죠. 운문의 문학 장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문의 문학 장르를 근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바로 시조 부흥 운동과 민요시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민요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민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낭만시입니다. 그러면 상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징주의라는 것은 어, 사실주의에 반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주의에 반대해 가지고 사실주의라는 것은 이 이제 미술적인 걸로 본다면 미술 안에서 사실주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술이라는 것이 출발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미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물을 어, 똑같이 그려내려고 하는 재현과 모방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를테면 알타미르 동굴벽화라 그랬을 때 그 벽화를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방성과 재현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 재현과 모방의 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속성이라는 거죠. 예술적 속성이 이제 사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려내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실제로. 왜 그러냐면 사진이라는 것을 똑같이 찍어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똑같이 그려내는 것들, 그 다음에 재현해내는 것들, 모방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특성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무언가를 그려내야 되겠다. 상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각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 바로 상징주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대상을 받아들였느냐,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표현해내는 것도 그러한 것들로 표현을 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영감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상징주의 아닙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낭만시라고 되어 있죠. 낭만시. 그러면은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낭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뭡니까? 로망에서 왔죠. 로만이죠. 로만. 그 다음에 로망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낭만이라는 그 한자어 자체가 일본 한자죠. 그래서 이 낭만이라는 어휘 자체가 일본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 로망과 로망스가 뭡니까? 로망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적인 뭐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로망스 하면은 뭔가 사랑 이야기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로망스라는 것은 영웅담이죠. 영웅담.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소설이 탄생하기 전에 영웅담, 후일담들을 보통 로망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영웅담들과 후일담이라는 것은 바로 그 중세의 기사 계급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산문의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기사 계급이라든지 왕이 그러니까 권선징악이죠.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들이 바로 로망스 아닙니까? 그 로망스의 로망이죠, 로망. 그렇기 때문에 이 낭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떠한 그 낭만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그렇지만 여기 당시에 이제 그 낭만시라는 것은 그러한 그 어떠한 처음에 출발했던 로망스의 개념보다는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낭만적인 것들이죠. 그럼 낭만적인 것들이 뭐냐 그랬을 때 어떠한 자연 대상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주의 영향을 받은 낭만시의 이야기가 나올 때 유미주의라는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미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표현해냈다라는 겁니다. 시로. 그게 이제 유미주의죠. 그러니까 자연 대상물을 바라보고 자연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들을 시적으로 표현해낸 것.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처음 근대 어떤 시라는 장르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징주의 영향을 받은 낭만 시를 왜 신경향파의 프로문학 시들이 비판하게 되느냐 했을 때 이 상징주의 영향을 받은 낭만 시들은 말 그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들을 쫓아가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대의 시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일제치하 아닙니까? 그럼 일제치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떤 이 말 그대로 국권을 빼앗겨 버리고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현 시대의 어떠한 시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암울한데 그러한 암울한 시대상을 읊어대는 시라는 것이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도 있지만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것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대상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현실을 도피해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이런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상화를 대표적 낭만주의의 대표적 시인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 마돈나의 나의 침실로 이런 것들 동굴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암울한 시대상을 갖다 표현해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그 시대에 맞서서 어떠한 당대의 시인들 역시 지식인들이었거든. 그럼 그 지식인들이 어떤 민족에 나아갈 바를 갖다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신경향파의 프로문학 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겠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계시는 내용들이지만 외국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신경영팔 프로문학시는 말 그대로 김기진으로 이제 대표되는 시인 일군의 시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경영팔 프로문학시를 그러니까 김기진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본격적 프로문학이 카프에 의해서 한 1925년에 카프가 만들어진 후에 35년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프로문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되고 또한 이제 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떠한 문단의 핵심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이제 한국 시의 출발이기 때문에 프로문학 이야기까지는 뭐 하질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신경영파의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면 기존에 있던 어떠한 그 시적, 운문적 요소들을 추정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조 부흥 운동과 민요시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 형성 과정의 흐름이 있다라고 봤을 때, 먼저 이제 그 상징주의 영향을 받은 낭만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부류가 바로 이제 백조 동인들이거든요. 결국 백조지의 성립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조지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백조지는 먼저 이제 홍로작을 중심으로 한 휘문의숙, 그러니까 휘문의숙이라는 학교지요. 그 휘문의숙 출신의 문학 청년들과 배제학당 역시 학교죠. 그 당시 배제학당 출신의 나도향, 박영희 등의 사귐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문우숙 출신의 문학 청년들과 배제학당 출신의 문학 청년들이었던 나도향, 박영희들이 서로 이제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문학적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어, 그렇게 되니까 야,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학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문학 종합지의 성격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구성원들로 홍사영, 뭐 노자명, 그다음에 박종화, 나도양, 박영희, 이광수, 이상화, 현석, 현진건, 안석주가 이제 창간 동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3호부터 이제 김기진과 방정환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김기진과 방정환이 참여하고 나서 바로 3호에 이제 종간이 돼 버립니다. 3호가 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 백조지라는 것이 총 3번 나온 거죠. 3번 나온 거지만 왜 이거 우리가 이러한 백조지를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 보면 당대와 현재까지도 어떤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대단히 많지요. 어, 그러니까 뭐 홍사용이라든지 박종화라든지 나도향, 그다음에 박영희, 이광수, 이상화, 현진건, 그다음 김기진, 방정환 쟁쟁한 문인들 아닙니까? 당대에. 그러니까 당대에 쟁쟁한 문인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문의 종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방정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제 아동문학가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방정환 역시도 어떠한 그 초기 출발에 있어서는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죠. 이제 방정환도 일본 유학파 출신이 일본 유학파죠. 그렇게 해서 방정환 역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구성원들이 만든 백조지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종합문해지라는 거죠.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 여러 장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종합문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조를 시 전문지 그러니까 시 왜 이게 시 전문지냐 그랬을 때 바로 백조지의 동인들이 모두 시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시인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더구나 장르의 어떠한 특성, 그다음 혹은 장르의 선택 이러한 것들이 명확히 확립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의 출발이라는 것이 결국 이 자동적으로 어떤 운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 분위기라는 것 역시도 그러니까 시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 산문은 오랜 시간 동안의 창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시라는 것은 즉흥성과 그 다음에 짧기 때문에 창작에 있어서 훨씬 더 소설보다는 구애가 받지 않지요. 그러니까 창작 계층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지금 보면 휘문후숙과 배제학당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 학 사람들이 만든 문해 종합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낮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의 발현이라는 것들 방금 얘기했듯이 시 장르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시 장르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어떤 문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문학적 토대라는 게 근대의 문학적 토대라는 것이 아직까지 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이라는 것도 역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을 우선 선택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러면 시를 할 거냐, 소설을 할 거냐 했을 때 시가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겁니다. 소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백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도 시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백조지 비록 이제 3회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이 백조지의 성립이라는 것이 어떤 한국 시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미주의의 세 가지 양상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유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뭡니까? 미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이 단순화시켰을 때 유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학 장르로서 유미주의의 세세한 부분 말고 그냥 단순화시켰을 때 유미주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박종화 그다음에 박영희 이상화 이 대표적 세 명의 시인들을 의 시를 통해서 그 양상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종화의 흑방비곡 같은 경우에는 한문투가 제거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한문투 자체를 갖다 제거시키면서 시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 시기 이제 박종화가 발표했던 흑방비곡이라는 그 시가 바로 미완성의 장르 미완성이죠. 시라는 장르 근대시 장르의 아직 미완성적 단계로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야. 중간 단계로서. 그 다음에 상징시의 방법론적 자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종화가 흑방비곡이라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유미주의의 그 양상을 당대 그러니까 시인들의 대표적 시인들이 어떻게 유미주의를 받아들이고 시로 창작해내느냐 그 세 흐름을 봤을 때 박종화 같은 경우에는 한문투를 제거하는
작품을 썼었고 시의 길이가 비교적 좀 길었다. 그런데 그 시의 길이가 길었던 것은 장르 미완성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불어서 상징시의 어떤 방법론적 지각이 없이 그냥 어떠한 창작을 하는 단순한, 그러니까 대상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데, 혹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유미주의라는 것을 그냥 표현해내는 데 그쳐버려서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박영희의 월광으로 싼 병실. 말 그대로 진짜 월광으로 싼 병실 제목부터가 현실 도피 같지요. 어, 그래서 밀실, 병실, 도피, 죽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신경영파 시인들에 의해서 비판받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 박영희 역시도 이 초기에는 이와 같은 시를 쓰게 되지만 나중에는 예, 이 박영희 역시도 이제 카프에 가담하면서 그쪽 신경영파, 그러니까 프로문학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박영희의 출발점을 보면 이러한 퇴폐적 낭만주의 혹은 유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상화의 아까 나의 침실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연속체의 시이지만 호흡 면에 있어서는 리듬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 완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 긴장이 일어나고 완성도를 높여 놓았다는 겁니다. 다른 시들에 비해서. 그래서 시어가 가진 꿈의 차를 제거해가지고 시어로서 수사로서 만들어냈고 세련된 감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것은 현재의 어떠한 시적 완성도의 측면으로 보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측면이지만, 당대의 어떠한 초기 근대 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종화라든가 박영희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시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을 이상화가 창작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상화를 이야기할 때 저항 시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빼앗긴 노래도 봄을 오는가라는 그 대표적인 그 시 한 편 때문에 이상화를 저항 시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상화가 속해 있는 시의 그 특성 하면은 이제 퇴폐적 낭만주의가 훨씬 더 강하죠. 유미주의 혹은 퇴폐적 낭만주의 혹은 유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유미주의의 세 가지 양상을 이 세 시인들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 결국 유미주의라는 것이 아름다움을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결국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환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대가 암울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갖다가 극복해 내려고 했던 게 바로 김기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조가 결국 이 3호를 끝으로 해가지고 폐간되게 돼버리는 게 결국 사회적인 조건도 한몫했던 겁니다. 3.1운동의 실패에 따른 사람들이 이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니까 좌절하는 쪽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또 다른 방법론을 모색하게 되죠. 그 또 다른 방법론이라는 것이 사회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결국 우리 한국 안에서 수용될 때 어떻게 수용됐느냐 했을 때는 이런 거죠. 국가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어떠한 그 사회주의가 추구했던 이상을 찾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민족을 구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진 역시
두르게네프라든지 바르비스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일본 유학 중에 이제 토레에 가담해가지고 사상 혁명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조지에 가담해서 당시 이제 백조의 문인들 자체가 대표적 문인들이 당대의 어떠한 그 대표적 문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조지에.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유미주의라 그러면서 막 퇴폐성과 뭐 이런 것들 낭만성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뭐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향파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신경향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목적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향하는 바를 갖다가 시로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시에 대놓고 드러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김기진의 영향하에 박종화, 박영희, 이상화 등이 이제 이러한 김기진의 신경향파적 그 사상의 외침을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급 이데올로기적인 그 요소들을 시 안에 내재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백조 이후에 나왔던 시들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적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근대 초기 시 출발에 있어서 상징주의로 대표되는 이제 낭만시 계열에서 신경향파의 프로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도기적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짓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한국 근대시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근대 초기 시의 이제 대표적 시인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김업으로 대표되는 이제 자유시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김서울로 대표되는 어떠한 민족적인 시, 민요시죠 일종의 그러한 시의 형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